형 투자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오는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업계 선두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 선두그룹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또 하나의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2030년쯤 됐을 때 매출액에서는 화이자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이익 면에서는 거의 육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25조 원, 케미컬 의약품 사업에 5조 원, 그리고 4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뉴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바이오 사업은 면역 항암제를 포함한 2세대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20개 이상 개발하는 등 기술 확보와 연간 바이오 원료 의약품을 100만 리터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 구축에 나섭니다. 케미컬 의약품 사업은 충북 오창에서 50여 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자체 신약 개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뉴 헬스케어는 원격 의료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집니다. 서정진 회장은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 500명 가지고 있는데 한 5배 정도 신장을 시켜서 2,000명 정도를 더 고용해야겠다고. 생산 규모가 100만 리터까지 가면 8,000명 정도는 더 고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 회장은 이번 투자 계획으로 모두 1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셀트리온은 이 밖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최대 2조 원의 펀드를 조성해 바이오 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이번엔 SK입니다. SK그룹이 베트남 1위 민영기업인 빈그룹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윤형입니다. 네, 투자 방식은 지분을 사들이는 형태인가요? 네, SK그룹은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빈그룹 지주회사의 지분 약 6.1%를 우리 돈 약 1조 1,8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제휴로 양사는 향후 베트남 시장에서의 신규 사업 투자와 전략적 M&A는 물론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에도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SK가 투자한 이 빈그룹 어떤 회사입니까? 네, 빈그룹은 베트남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23%를 차지하는 시총 1위 민영기업입니다. 부동산 개발, 유통, 호텔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K그룹이 이 동남아 진출에 좀 힘을 싣는 행보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응은수엄 푹 베트남 총리를 만나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투자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또 SK 주식회사와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해 8월 동남아 투자 플랫폼인 SK 동남아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새남매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 한진과 두 모녀가 모두 법원에 밀수 혐의로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검찰이 한진과 모녀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3,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8,900여만 원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0여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모녀는 오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이 새남매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한진그룹 경영권,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 등의 문제로 남매 간 이견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전 이사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가족 간 불화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지분 상속에 대해 합의했습니까?
네, 이번 재판 판결은 언제 나옵니까? 네,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에 대한 이 전 이사장의 2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 관세 소식입니다. 미중 간 분쟁만 문제인 게 아니라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모두 25% 관세를 물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는 관심의 대상인데요. 우리나라는 관세부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서 한국이 면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일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언론은 이번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미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는 협상 전략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프타와 한미 FTA 협상을 마친 우리나라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아직 협상이 남아있는 일본과 EU에 대해서는 25% 고율 관세를 무기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미국 내 자동차 업계와 의회의 반발, 미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 고관세 부과가 교역 대상 국가의 관계에서 수입 감소로 이어질 텐데 미국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적인 판단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부 업계는 오는 18일 발표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협상이 보복전으로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또 움츠러들었습니다. 주가가 1% 넘게 하락하면서 2,000선까지도 위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오늘 오전만 해도 선방하던 증시가 오후 들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돌발 변수가 있었습니까? 네, 주식시장이 다시 주저앉고 환율도 뛰었습니다. 증시를 달구는 최대 이슈가 미중 무역 분쟁인데 중국이 지난달 미국 국채를 200억 달러 이상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2016년 10월 이후 최대입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09포인트 내린 2067.6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65% 떨어져 717대로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0전 오른 1191원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팔자도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하루에만 4,6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외국인 매도한 금액만 1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악재는 없습니까? 네, MSCI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의 참고서로 삼고 있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형 우량 종목이 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비중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에 맞춰 중국 등의 비중을 높이고 우리나라 비중을 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MSCI가 다음 달부터 신흥시장 지수에서 중국 A주의 비중을 늘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증시를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비중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일부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번에는 은행 대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신 분들 가장 민감한 게 아무래도 금리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부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보통은 고정금리가 더 높은데 요즘 상황은 반대가 됐습니다. 먼저 정지환 기자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금리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시중은행 고정금리가 변동보다 낮은 이례적인 현상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나라 안팎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주담대에 연동된 금융채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대출 금리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흐름에 민감한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934%인데 지난 3월 말 2%대를 밑돈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행량이 줄어들면서 물건들이 더 귀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뭐 금융채 채권들 금리도 굉장히 많이 낮았고요. 좀 상대적으로 빨리. 국고채 금리 떨어진 거 대비해서는 한 30-40% 더 빠졌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코픽스 금리가 하락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싸지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 차례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가 0.5%포인트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해묵은 고민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앞서 보신 것처럼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고민이 더 많으실 겁니다. 취재 기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네. 먼저 신규로 대출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분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어떤 걸 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예. 시중금리가 올라가도 대출금리가 일정 기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합형 상품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은데요. 지금처럼 고정금리, 상품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건 사실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이자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납니까? 좀 설명을 표를 보면서 좀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요. 표 예. 한번 볼까요? 기준은 시중은행 KB국민은행 걸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2억 원짜리 대출을 30년에 균등 상환하는 이런 대출 상품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최저치가 2.82%짜리가 있거든요. 변동금리는 3.3%가 최저금리고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고정금리일 때는 총 이자가 9,700만 원, 변동금리일 때는 1억 1,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만 보신다고 해도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상품보다 전체적으로 이자를 2천만 원이나 덜 내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계시던, 그러니까 그렇죠. 이자를 내고 계시는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 은행에서 돈 빌린 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죠. 기왕이면 싼 이자로 바로 갈아타고 싶다는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의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예. 근데 사실은 실제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좀 번거로운 절차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대출자들은 한도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총부채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 오르고 대출 규제가 엄격해졌죠. 그리고 또 거주 지역 주택 수에 따라서 한도가 이전과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주택담보대출 60% 이상으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지금 같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현재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 규제를 받게 되니까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 시기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대출을 받은 뒤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만약 갈아타게 되면은 이 낮아진 이자보다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소비자 심리 지수도 6년여 만에 가장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주택 거래량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5만 7천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4월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 4월보다 22%, 아파트 외에 단독 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2만 1천여 건으로 16% 줄었습니다. 서울은 6,900여 건이 거래돼 3월보다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4월 12,300여 건과 비교했을 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소비자들의 주택시장 전망도 좋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4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를 보면 전국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는 87.7로 전달에 비해 3.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이 기준인 100 미만이면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서울 주택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는 반짝 회복됐다가 다시 위축됐는데요. 지난달 지수는 97.9로 3월의 100.7에 비해서 이 2.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99.8을 기록한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고 지수로도 2012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앞서 주택매매 소비 심리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155.9까지 올랐다가 올해 3월까지 100 이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새로 만든 광고 영상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들을 소개하면서 주의할 점 또 대응 방안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까지 광고까지 만드는 이유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치인 4,400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광고 자세히 보시면 결국은 알아서 조심하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까요? 보이스피싱은 크게 두 가지 통로를 차단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기범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이 흘러가는 걸 이 통장을 막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사기범과 피해자를 잇는 이 전화, 그러니까 사기범이 이용하는 대포폰 사용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금감원이 시도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지연이체 서비스, 그리고 아예 통장을 만드는 것도 절차를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우회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좌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속여서 대포 통장처럼 사용을 하거나 혹은 P2P 가상원 계좌를 마치 대포 통장 대신 쓰는 신종 사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통로, 전화를 막는 방법은 왜 시도가 안 되고 있을까요? 우선 사기범들의 전화번호는 대부분 변조가 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별정통신사의 선불폰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에서 기술적으로 번호를 바꿔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개설 요건을 강화하거나 기술적으로 번호 변조를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과 금융당국의 주장인데 정작 과기정통부는 규제 강화를 꺼려하면서 이게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뉴스에서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저런 거에 왜 속나 했는데 직접 당해보니 달랐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서 주의하라라는 맥 빠진 광고보다 금융당국과 통신당국의 협업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정도에 그쳤던 역외 탈세 방식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관련 혐의를 받는 104명의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떤 수법들이 있었는지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로 소득이나 재산을 빼돌려 탈세를 하는 역외 탈세, 흔히 조세 회피처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국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은닉하는 방식이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페이퍼 컴퍼니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 현지 법인과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등 역외 탈세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지능적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내국 법인 63개, 외국계 법인 21개 등 84개 법인과 개인 20명 등 총 104건에 달합니다. 국세청이 국내외 수집 정보를 활용한 결과 신종 역외 탈세 수법이나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 혐의가 있는 자들이 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역외 탈세 기획과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 조력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일부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 발견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이 역외 탈세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먼저 역외 탈세 이 수법들이 좀 더 복잡해졌다라고 앞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 배경이 뭡니까? 네, 최근 국가 간 금융 정보를 교환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또 해외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과거처럼 손쉽게 역외 탈세를 하기 어려워진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과거처럼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세우고 또 비밀 계좌를 개설해서 자금을 숨겨두는 단순한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 좀 보도에서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만 사례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있습니까? 네, 탈세자들은 최근 숨겨둔 자금을 해외 부동산이나 신탁 등에 다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탈세자들은 특히 해외 신탁의 수익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자녀를 수익자로 두고 재산을 불법으로 상속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해외 다국적 기업이 거짓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구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구글이 단속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다국적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가 중요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단순 판매 대행만 수행한다고 사업 구조를 거짓으로 보고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있는데 구글이 이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다국적 기업이 국내 자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사용한 자산이 얼마인지 등을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외 다국적 기업들 탈세에 국내에 있는 자회사, 로펌, 또 회계법인 뭐 이런 데에서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조력자들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국세청은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탈세 조력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탈세를 도왔다는 근거가 있으면 공범 또는 성실신고 방해 행위자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국세청은 이번 단속 때 탈세를 도운 세무 대리인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언론사로 정부의 팩스가 날아오던 5공화국 시절. 한 신문사 기자는 정부의 보도 지침을 폭로하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국회의원 김대중 얼굴 일면에 싣지 말고 김대중 얼굴이 국가 기밀이었습니까? 그 얼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얼굴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1980년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이에 맞섰던 언론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연극 보도 지침이 관객과 만납니다. 권력과 언론의 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출이 시대를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절합니다. 답하라!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 답하라! 이 땅에서 이루어낸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의 열매를 누가 다 차지했는가? 19세기 범죄의 도시 미국 시카고로 도망을 온 부부는 우연히 묵게 된 호텔의 주인 홈즈의 살인에 연루됩니다. 시카고 의과대학에 가서 시체들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처리해줘요. 미국 최초의 연쇄 살인마로 알려진 하워드 홈즈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 더 캐슬이 첫 선을 보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물과 상황이 더해지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프랑스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가 혁신적인 악단으로 꼽히는 독일의 앙상블 레조난츠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케라스는 솔로에서 실내악까지,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전방위 연주를 소화하고 레조난츠는 락 음악과 협업하는 등 클래식의 고정관념을 깬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두 팀이 함께 지난해 발매한 앨범의 수록곡인 바흐의 첼로 협주곡 A단조 등을 연주합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서울 서초 사옥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이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팀장인 정현호 사장과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의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이제는 추위의 끝자락에서 벗어나 정말로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의 기온은 28.1도, 광주는 무려 30.7도를 기록하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에는 더위가 이어지겠고 전남과 제주는 이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들어서는 제주도에 6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는 3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주말인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확대되면서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한 상태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중서부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다가 오후 들어서는 전국이 깨끗한 공기질을 되찾겠고요. 특히 제주 지역에는 비가 내리면서 좋음 수준의 아주 맑은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29도, 춘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오후 들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기온은 강릉 27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남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